북한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6개국 정상급 긴급회담을 소집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3세 유아들의 무상교육 프로그램 3K4 올 프로그램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의 관광산업이 회복되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인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약 650만 명이 뉴욕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재택근무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개인 작업 공간을 우선시하게 되는 가운데 높은 아파트 렌트비 상승세에도 뉴욕시의 스튜디오와 원베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59세 아버지와 2세 아들의 사인이 9개월 만에 밝혀졌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원들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미국 내 100여 곳의 매장에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배양된 닭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승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과 관련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북한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생한 데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강력 규탄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길어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 회담을 소집하고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 영내,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제기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이러한 불안정한 실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재료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대륙 간탄도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인근 오시마 섬 서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낙하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사거리가 15,000km에 달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날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같은 날 한미 양국 공군 역시 연합공격편대군 비행을 실시하고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나라가 북한의 안보리 위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북한의 행보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이런 불법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통일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양 정권의 모든 도발은 북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자국민의 경제적 곤경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3세 유아들의 무상교육 프로그램인 3K4 All 프로그램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6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떨어진 수요로 프로그램 축소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매체 초코비트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당초 앞으로 2년 동안 3-2K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확보해놨던 코로나19 구제 연방자금 5억 6,800만 달러를 기타 교육 예산 지출에 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단 현재 들어가고 있는 7억 1,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뉴욕시 정부는 3-2K를 확장하는데 연방정부 지원금 70억 달러 중 20억 달러가량을 사용해 올해 3억 3,400만 달러, 내년 4억 7천만 달러, 2024년에는 8억 달러 투입을 책정했었습니다. 이 같은 자금 투입을 통해 뉴욕시는 현재 5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3-2K를 6만 명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었습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3-2K for All 프로그램은 현재 5만 5천석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등록된 유아는 3만 6천 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2020-2021 학년도 3-2K for All 등록생 수는 1만 6천 명에서 2021-2022 학년도 32개 학군으로 확대되자 3만 6천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2022-2023 학년도에는 등록생 수가 정체됐습니다. 교육국은 등록 학생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 코로나19로 인한 주민가정의 교외 이주 증가, 신규 이민자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은 최근 단순히 3-2K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기존 3-2K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 3-2K 프로그램은 3세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종일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전국 무료 유아원 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하는 우수한 모델로 간주됐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다음 주인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약 650만 명이 뉴욕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 수준의 85%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관광객이 2019년 방문객 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시 관광진흥기관인 뉴욕시앤컴퍼니는 뉴욕시 관광산업이 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며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650만 명이 뉴욕시를 찾을 것이며 이를 포함해 올 한 해 뉴욕시를 찾는 방문객은 총 5,640만 명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찰스 플레이트먼 뉴욕시앤컴퍼니 회장은 지금까지 엄청난 도전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뉴욕시에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재건 사업을 펼쳤다고 강조하면서 뉴욕시 호텔 위크를 다시 개최해 관광산업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성수기가 끝나자마자 1월에서 2월 동안 주요 호텔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뉴욕시 호텔 위크는 팬데믹에 중단됐다 부활하게 됐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뉴욕시 내 140개 이상 호텔에서 최대 23% 할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시 호텔 객실은 약 12만 4천 개로 팬데믹에 문을 닫았던 호텔이 정상 영업하면 객실도 11,000개가량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앤컴퍼니는 또 2024년 들어 여행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요 관광지가 몰려있는 맨해튼뿐 아니라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보로의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5개 보로 전역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명소를 알리고 관광지를 넓혀 경제 회복을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이 몰려있는 플러싱 일대도 퀸즈의 주요 먹거리, 볼거리로 꼽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뮤지컬 산업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브로드웨이 쇼 수입은 약 3,200만 달러로 2019년 11월과 비슷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관람객은 27만 2천 명으로 2019년 11월 한 주 관람객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높은 아파트 렌트비 상승세에도 뉴욕시의 스튜디오와 원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개인 작업 공간을 우선시하게 되는 경향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 이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뉴욕시의 스튜디오와 원베드 렌트 평균은 2,96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렌트 가격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지난달 스튜디오와 원베드에 대한 문의가 지난해 1월 평균 대비 100%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베드 이상 아파트의 경우 역시 지난 10월 기준 렌트비 평균이 3,668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경우 62%가 올랐지만 스튜디오와 원베드보단 인기가 덜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 작업 공간을 우선시하기 위해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선택을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스튜디오와 원베드 아파트 렌트의 인기가 커지면서 뜨겁게 달아오른 렌트 시장이 식을 겨를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렌트가 시장에 나오면 잠재 세입자들이 앞다퉈 몰리고 있고 한정된 매물에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렌트 수요자들은 일부러 정보업체에 올라온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렌트를 선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스튜디오 아파트 렌트 매물은 2021년 1월 대비 61%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원베드 렌트 매물은 56%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한 부자의 사인이 9개월여 만에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 심장 질환으로 먼저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2살 배기의 아이는 굶주리다 아사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5일 뉴욕 제네바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한 59세 아버지와 2살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담은 1월 22일이었습니다. 사망한 데이비드 시니어 씨가 일주일 넘도록 가족 아무에게도 소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온타리오 카운티 경찰국은 복지점검차 그의 거주지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아파트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히터가 켜지지 않은 2월의 쌀쌀한 방에서 아빠인 데이비드 시니어 씨는 침대 위에서 그의 2살 아들은 그의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지 매체 데모크렛 앵크로니클에 따르면 당시 거주지에서 투쟁의 흔적은 없었다며 두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곳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그들의 사체가 발견된 지 9개월간의 조사 후 데이비드의 사인은 심장병, 아들의 사인은 아사로 밝혀냈습니다. 아빠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남겨진 2살 아들은 굶주리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외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당국은 당초 두 사람의 사인으로 고려했던 일산화탄소 중독이 실제 사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더욱더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슬퍼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2살 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번의 수술과 몇 달간의 재활을 거쳐 이제 겨우 막 걷는 법을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두 부자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원들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미국 내 100여 곳의 매장에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해 12월 뉴욕주에서 처음 노조가 결성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전국 스타벅스 112개 지점 매장에 직원 2,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원들이 회사의 반노조 활동을 규탄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스타벅스 노조는 스타벅스의 노조 지지자들에 대한 보복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으며 회사가 노조와의 협력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스타벅스의 레드컵 데이에 진행됐습니다. 고객들에게 음료 구매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무료로 나눠주는 날로 파업에 돌입한 직원들은 스타벅스 컵 대신 노조를 상징하는 로고가 붙은 컵을 나눠줬습니다. 스타벅스 노조연합은 25개 주에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더 나은 임금과 일관된 근무 일정, 더 많은 직원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노조가 없는 매장에는 더 높은 급여와 혜택을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있는 매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성명을 내고 합법적으로 항의할 직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며
파업은 미국 내 9,000개 매장 중 일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모든 파트너에게 헌신하고 있고 스타벅스를 모두를 위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계속 함께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섭 없이 조합원에게 임금 인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약 260곳의 회사 소유 스타벅스 지점에서 노조 결성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으며 이는 미국 내 9,000곳의 매장 중 극히 일부이지만 노조의 노력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스타벅스에서 일한 26세 노조 지지자 타일러 킬링은 우리가 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레디컵 데이는 스타벅스의 중요한 날이라며 이렇게 손님이 많은 날 파업을 하는 것은 반노조 활동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배양한 닭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배양육 제품은 미래 육류 시장에서 현재 실제 육류 제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FDA는 배양육을 생산하는 2015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 업사이드 푸드가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해 더 이상 의문점은 없다며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배양한 닭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업사이드 푸드사의 최고 경영자인 우마 발레티는 올해 초 CNN을 통해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은 맥주를 양조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효모를 키우는 대신 동물 세포를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이 제품들은 비건이나 식물 기반이 아니라며 동물 없이 만드는 진짜 육류 제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BC 등 매체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들로부터 받은 세포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미 농무부의 검사를 거치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 푸드사의 배양육이 정식으로 판매되기 위해선 제품을 만드는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발레티 최고 경영자는 이번 FDA 승인을 두고 식품 역사의 터닝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몇몇 식품 스타트업 회사들은 탄소 배출과 물을 절약하고 환경 보호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업사이드 푸드사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과학자들도 실제로 이러한 음식들로 인해 지구에 가해지는 부담이 80%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식량 시스템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원인의 25%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동물 농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양육으로 인해 동물들의 도살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배양육 제품은 미래의 전체 육류 시장에서 현재 소비되는 육류 제품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샤쿠즈그 암살 사건과 관련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카쇼크지 약혼녀가 빈 살만 왕세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국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카쇼크지는 지난 2018년 2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사우디 정보요원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이후 약혼녀 등은 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빈 살만 왕세자 등 2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약혼녀 등은 암살자들이 사우디 영사관에서 카쇼크지를 납치, 결박, 마약 투여, 고문한 다음 암살을 하고 시신을 절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쇼크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사우디 왕국 총리 무함마드 빈 살만은 현 정부 수반이며 따라서 이 소송에서 면책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카쇼크지 암살에 대해선 극악무도하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결정에 미 의회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카쇼크지 암살 이후 사우디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우디와 관계 회복에 나섰지만 사우디는 이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 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6일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김치 축제의 의미와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민선 관장은 연방 하원에 발의된 김치의 날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의회 내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라며 이번 행사에서 참석한 연방의회 관계자들에게 한식을 대접하고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문화교류의 긍정적 사례인 김치를 기념하자는 결의안은 지난 7월 제출됐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이 선거에 집중하면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12월 6일 정오부터 열리는 이날 행사는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낸 연방 하원 의원들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에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복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제8연방항소법원은 네브라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의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0월 23일부터 이번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그날 2,2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신청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 예상되는 4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후원의 밤 행사가 뉴저지 포틀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앨렌박 의원은 팰리세이드 파크, 포틀리,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잉글루드 등 버겐 카운티 13개 타운을 대표하는 뉴저지 최초의 한인 여성 주 하원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의 활동과 업적 보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시안 혐오 범죄에 맞서 싸웠던 것, 뉴저지 한인회와 KCC 한인동포회 간에 주정부 지원금이 할당되도록 한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인사회가 안전하고 탄탄하게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설 이후에는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태원 참사는 일선 경찰의 책임이 아닌 고위층 지도부의 행정 무능으로 인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사고 발생 3일 전 이태원 경찰서장이 할로윈 인원 통제를 위해 필사적으로 서울경찰청에 인력 보강을 요청했지만 수천 명의 경찰 인원이 같은 날 정치 시위에만 동원됐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참사 당일 4,700명의 경찰 인력은 이날 정치 시위를 감시했으며 이태원 지역에는 파견 가능한 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참사 직후 용산구청장과 행정안전처 장관 등 행정간부들이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점, 그리고 137명의 경관이 배정됐는데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경찰의 큰 책임이라고 일선 경찰을 비난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